네, 수사법 살펴보겠습니다. 수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 예문으로 문학 작품들이 많이 사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의 표현법이라는 것으로 범위를 좀 제한해서 좁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출 문제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문학을 예문으로 쓰지 않고 실용적인 글에서도 예문을 사용해서 출제하는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고, 따라서 수사법은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문장 표현 방법, 문장 서술 방법, 이것의 연장선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비유법 먼저 살펴볼 건데, 수사법 전체 개념을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한 문장의 표현 기교다. 문장의 표현 기교. 그러니까 문학이 아니라 또 문학만이 아니라 실용문에도 쓸 수 있는 어떤 글이든 글에는 사용 가능한 것이라고 넓게 생각해야 되겠고요.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이 문장 표현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잘 전달한다 이런 뜻이 되겠고, 이건 바꿔 이야기하면 의미를 강조한다. 따라서 수사법의 하위 개념으로 비유, 변화, 강조, 그래서 이 강조라는 항목이 따로 있긴 하지만 강조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유, 변화 이 모두가 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사법은 곧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방법이다. 달리 이야기해서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 이 잘 전달한다는 것을 곧 의미를 강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뤄내는 가장 그 큰 줄기, 이걸 잡아볼 때 비유, 다른 것을 끌어들여서 빗대어 표현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변화. 변화라고 하는 건 변화 이전에 균형, 질서, 보편, 이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변화란 부분이 효과를 띌 수 있을 겁니다. 균형과 질서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변화를 준다라고 해도 그 변화가 도드라져 보이지 못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변화를 주는 부분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변화 이전 균형과 질서 이 부분이 충분히 전제되어 있을 때 변화를 주는 그 부분도 효과를 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를 준 그 지점이 도드라져 보이고, 도드라져 보이는 것 자체가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되고 의미를 강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위 개념으로 강조는 뭐냐? 바로 비유나 변화를 뺀 큰 줄기의 두 가지 영역인데요. 이 두 개를 뺀 나머지 그 이외 기타라는 항목으로 묶어 놓은 것,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강조법이라는 건 뭐 힘주어 말한다 등등 여러 가지 설명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긴 하지만 설명의 방식들이 딱 떨어지게 이 강조라는 부분을 설명해 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유나 변화라는 큰 줄기를 뺀 그 이외의 나머지들, 자투리들, 이걸 모아낸 것이기 때문에 그 강조법에 드는 하위 항목들을 보면 그 성격들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차이점들을 모두 묶어서 공통적으로 묶어 세우기 위한 설명,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나 변화 그 이외의 나머지들을 강조법이라는 항목으로, 그러니까 기타란 용어를 쓰는 것과 같은 셈이죠. 그렇게 모아준 항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방목 보도록 하죠. 다음 시조에 쓰인 수사법이 올바르게 묶인 것에서 구름빛도 가라앉고 섬들도 그림진다 등등 해서 어디서 살진 반달이 함을 따라 웃는고, 이 마지막 부분에 그 표현법이 집중되어 있는데 문장을 요약해보면 어디서 살진 반달이, 달이 이렇게 주어가 되고 있고, 함을 따라 웃는고, 함을 따라 웃는가. 따라서 달이 웃는가, 여기 초점을 두어 볼 때 가장 쉽게 의인법, 달을 대상으로 해서 웃는다, 사람만이 가지는 속성이죠. 이걸 이용했기 때문에 의인법이라는 점이 가장 쉽게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럼 의인법을 먼저 파악해서 그 답의 범위를 1, 3번 정도로 요약을 하고, 그리고 영탄법과 서리법 두 개가 남게 되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해서 역시 똑같은 지점, 달이 함을 따라 웃는 거, 지금 바닷가로 배가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배가 나아갈수록 주변 풍경이 뒤로 물러나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 또 그 주변의 풍경, 그것을 그려가는 그런 장면이죠. 이때 초점이 되는 것은 달이 웃다, 여기에 웃는 고란 부분. 그래서 이 영턴법과 서리법을 구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 과정, 이것과 전달 목적. 따라서 전달 목적은 모든 수사법이 그러하듯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죠. 의미를 잘 전달한다, 그걸 달리 이야기해서 의미를 강조한다. 영턴법도 그러하고 서리법도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표현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썼는가라고 할 때 감탄의 방식으로 의미를 강조하는 이런 방법과 의문의 형식을 이용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죠. 따라서 영턴법과 서리법은 결국 그 표현 과정에서 감탄문의 형식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의문문의 형식을 이용하는가. 만약에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구별될 수 있는 지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둘 다의 전달 목적이 되는 것이고, 표현 과정에서의 차이점, 감탄의 형식을 이용하는가 의문의 형식을 이용하는가, 이것으로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웃는 고라고 할 때 웃는 가에서 어미의 형태는 의문의 형식인 것이고, 의문의 형식을 이용해서 의미 강조의 목적을 기대하는 이런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리법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겠죠. 근데 영턴법으로 답을 하는 그런 견해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 목적 부분,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쓴 것이기 때문에 의문의 형식을 썼지만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턴법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은 서리법은 의문을 목적에 둘 때 서리법인가라는 지점을 비교 대조해 보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표현 과정상의 특징, 방법의 문제와 목적, 이 둘을 연결지어 보면 답의 방향을 나누는데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책을 쭉 살펴보면은 답을 좀 다르게 설명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굳이 들어봤던 이문이고요.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표현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전달 목적은 무엇인지 이 구도를 나눠서 본다면은 혼란 없이 깔끔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비유. 유추. 유추는 그 글의 전개 방식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설명문의 설명의 방법, 논설문의 논증의 방법. 그것처럼 이 수사법의 범위 안에도 앞에 다루었던 그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부분입니다. 다른 범주의 것을 끌어들여 빗대어 표현한다. 다른 범주의 것, 이것이 비유의 본질입니다. 비유에 전제되는 원리가 유추이고, 유추라 말 나오면 항상 다른 범주, 유사성, 다른 범주, 유사성, 두 말이 바로 따라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조관념을 통해서 원관념을 전달하는데, 앞서 설명문에서도 한번 다뤄본 바 있었죠. 왜 다른 범주의 것을 끌어들이는가? 왜 다른 범주의 것을 끌어들이는가? 설명문에서 설명문의 목적은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서 궁극적으로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설명문의 특징이죠. 그때 유추의 설명 방법이 있었는데, 왜 다른 범주의 것을 끌어들이는가? 가장 본질적인 건 뭐예요? 어려운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쉬운 것을 끌어들여야죠. 그러니까 쉬운 걸 끌어들여서 어려운 걸 쉽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관념이 가지는 영역과 쉬운 것을 끌어들이려고 할 때 그 쉬운 것은 영역이 다른 것이 기본이죠. 왜냐하면 같은 영역 안에서 끌어들이면 원관념과 똑같이 여전히 어려울 수 있죠.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걸 설명하기 위해서 쉬운 것을 끌어들인다. 추상적인 것을 전달해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것을 끌어들인다. 복잡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단순한 것으로, 그죠? 그리고 낯선 것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친숙한 것에 기대서, 동계올림픽 때 우리 썰매와 같은 이런 것들에 유사한 그런 운동 경기들이 있죠.
그랬을 때, 뭐, 이러저러한 그 경기 이름, 이런 것들도 용어 자체가 낯설고 이런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썰매에 기대어서 뭐, 엎드려서 타기, 누워서 타기, 이런 그 특징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설명해 간다면 좀 더 친숙한 것으로 낯선 새로운 용어들을 좀 쉽게 공감할 수 있게 하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범죄의 것을 끌어들이면서 구체적인 것으로 추상적인 것을, 또 단순한 것으로 복잡한 것을, 그리고 친숙한 것으로 낯선 것을, 이 모두가 궁극적으로 쉬운 것으로 어려운 걸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범죄의 것을 끌어들인다는 점 주목하시고요. 자, 하루가 3년 같다. 하루가 3년 같다. 수사법을 맹목적으로 암기하는 그런 그 암기 방법, 이런 것들이 화가 될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다, 이게 나오면 직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데 여기서 원관념과 보조관념, 또 내가 본래 설명 전달하고자 했던 대상과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자료, 이런 구도로 나눠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실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하루, 지금 오늘 하루,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고, 오늘 하루에 대한 내 느낌, 내 상태가 어떠한가,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3년이라는 것을 끌어들인 거죠. 그런데 하루라는 것도 날짜 개념, 시간 개념이고 3년 역시 똑같은 시간 개념입니다. 같은 범주 안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 같다의 기대어 직유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같은 시간 개념 안에서 실제로는 하루인데 그것을 3년이라는 좀 더 양적으로 많은 것을 끌어들여서 이야기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범위 안에서 부풀려 표현한 방법,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법이 되는 것이지 직유가 아닌 것입니다. 예, 같다에만 초점을 두고 답하는 이런 식의 암기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본질적 개념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확인토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비유의 범위 내에서 직유와 은유, 직유, 은유.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비유한다, 뭐 간접적으로 비유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자, 그림을 그려서 표시를 했는데요. 지금 두 개의 동그라미가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끌어들인 원관념, 내가 본래 전달하고자 하는 것과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자료, 이 둘의 관계인데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적어요. 그러니까 직유라는 것은 이렇게 부분적인 동일성을 이용한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세요. 원관념 중에 내가 설명하는데 가장 초점이 될 만한 그 부분만을 아주 강렬한 인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보조관념을 끌어들였습니다. 그 보조관념을 통해서 원관념을 전달할 때 이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좁아요. 부분적인 그런 성질만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원관념에서 내가 말하고자 했던 그 포인트를 아주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직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유는 그와 달리 전면적인 동일성, 이 두 개의 동그라미가 거의 겹쳐 있죠. 그러니까 보조관념이 가지고 있는 그 내적 성질이 5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직유는 그 5가지 중 아주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성질만 이용하는 이런 표현법이라면, 은유는 보조관념이 5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5가지 모두를 활용하는 것이 은유다. 그래서 부분적인 동일성을 이용한다, 전면적인 동일성을 이용한다. 이렇게 차이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마 같은 눈길이라는 것은 직유, 하루가 3년 같다는 과장. 뭐의 차이일까요? 같다라는 말이 또 두 문장 모두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똑같이 직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직유인 경우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원관념, 가르마 같은 눈길 하면 뭐가 원관념이에요? 바로 논길이죠. 논길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논길, 논과 논 사이에 난 길, 이걸 전달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르마에 빗대었어요. 가르마는 이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을 때 생긴 줄, 그걸 가르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범죄의 것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면은 가르마,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었을 때 생긴 그 줄, 그것으로 논길, 이걸 표현한다고 할 때 가르마가 가진 많은 성질들 중에서 딱 한 가지 뭐예요? 직선의 이미지, 요거 하나만 끌어들이는 거죠.
이 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상을 해보면은 왜 직선의 이미지를 이용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시골의 그 어떤 정겨운 서정적인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해내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직선의 이미지보다는 좀 이렇게 구불구불한 길 이런 것들이 더 운치가 있고 좀 시골스러운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잘 묻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가르마 이걸 이용했기 때문에 직선의 이미지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럼 왜 직선의 이미지를 이용했을까? 이 점을 잘 살펴보고 작품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바로 내가 내 소유의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그 삶의 어떤 풍요로움 그리고 행복함 이걸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전원의 서정성 이런 것들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 땅을 가지고 농사 지을 때 그 만족감 그러다 보니까 직선의 이미지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논길을 직선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직선의 논길 옆에 노는 테두리가 직선일까 아니면 구불구불할까? 논길이 직선인 것처럼 주변의 논도 직선에 네모 반듯한 이런 논이 연상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교를 해보죠. 이를테면은 뭐 그 다랑이 논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언덕진 이런 그 땅에 중간중간 뭐 돌이나 흙을 쌓아 올려서 계단식으로 만들고 그 위에 약간의 좁은 평평해진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논을 만들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단식 논, 그죠? 그런데 직선의 논길 이걸 생각한다면은 그 주변의 논의 모양이 어떨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아주 넓은 평야지대에 네모 반듯반듯한 논들이 쭉 펼쳐진 이런 장면이 떠오르지 계단식 논이 떠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비가 오든 안 오든 저수지와 관계 시설 이런 걸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저수지나 이런 관계 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비가 와야만 그 빗물에 기대어 농사 지을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땅이 있다. 그러면 이 직선의 이미지를 이용한 것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바로 논만 반듯반듯한 것이 아니라 논과 논 사이에 물이 흐를 수 있는 그 골이 만들어져 있고 저수지로부터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언제든지 관계 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땅이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됐을 때 똑같은 한 알의 곡식을 심어도 한 알의 씨앗을 심어도 그 소출이 더 많을 수 있는 그래서 관계 시설도 잘 돼 있고 또 비료나 뭐 퇴비 이런 것들도 많이 주고 준비하고 그래서 어떤 그 토양이 질이 잘 가꿔진 그런 비옥한 토양 이런 걸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풍요로움 이런 이미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직선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시 독해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예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직유 이렇게 짚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직유를 통해서 얻는 효과가 뭐냐라는 걸 볼 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길이 반듯하고 논이 반듯할 것이고 관계 시설도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 또 퇴비도 많이 주고 비옥한 토양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경작 노동이 가해져도 소출이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잘 가꾸어진 그러한 논 이런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풍요로움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루, 3년 같은 시간 개념이라는 거죠. 다른 범주를 끌어들인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유가 아니었고 과장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차이점, 부풀려, 늘려서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직유와 달리 은유는 어떤가? 내 마음은 호수요. 이걸 가지고 보도록 하죠. 전면적 동일성, 보조관념의 모든 성질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주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적인 동일성을 이용하는 직유는 단순하다. 그러면서 대신 강렬함, 이 직선의 강렬한 이미지, 이것이 활용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은유의 경우는 보조관념의 모든 성질을 통해서 원관념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은유가 성립되면 그 이후 시상 전개, 글의 전개 이런 부분은 상당한 분량을 원관념 빼고 보조관념만 가지고 글을 전개해도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를 필자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조관념만으로도 시장 전개 가능해질 정도로 그렇게 풍부한 의미를 이용할 수 있다. 네, 이 시는 실제 4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은유로 출발하는 이 한 개 연이 있고, 뒤에 이어지는 부분에도 이와 유사하게 또 내 마음을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연에서 사용하는 비유에 비해서 이 첫 번째 연이 가장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상대를 향하는 내 마음의 상태를 호수라는 물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풍부하고 또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많이 담아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첫 번째 연이 가장 훌륭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내 마음은 호수요. 첫 번째 행이 은유를 보여주는 내 마음은 호수다. 내 마음과 호수, 전혀 다른 영역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영역의 것을 끌어들였는데, 연결고리를 노출하지 않은 내 마음은 호수 같다, 호수처럼, 이렇게 연결고리를 노출하지 않았어요. 연결고리를 노출한 직유를 사용한다면 호수가 가지는 여러 가지 성질들 중 어느 강렬한 한 가지 이미지만 이용하게 될 겁니다. 이를테면 호수처럼 고요한 내 마음, 이렇게 표현할 때 잔잔한 수면의 이미지, 이런 한 가지만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은유로 연결할 때 호수가 가지는 여러 가지 속성들, 잔잔한 수면, 또 물의 깊이, 강물보다 호수하면 고인물이기 때문에 그 깊이감이 있죠. 또 배가 지나갈 때 물이 갈라지는 그 물의 속성, 그리고 푸른색, 이런 색감도 사용할 수 있고, 물의 부력, 나무 토막을 던져 놓으면 나무 토막이 물 위에 뜨는, 그러니까 배가 지나간다는 내용을 담을 때 그 배를 물이기 때문에 떠받쳐 주는 이런 속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곳으로 그대로 내 마음을 전달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잔한 수면, 이런 속성에 기대면 내 마음 또한 차분한, 잔잔해진, 고요한 이런 마음의 상태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고, 물의 깊이, 깊은 그 물의 호수의 깊이, 이것은 역시 내 마음의 깊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넓은 깊이 있는 포용력, 이걸 전달해 줄 수 있고, 갈라진 파도, 배가 지나가면은 물살은 갈라지죠. 그럼 내 마음도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내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만 나타냈다면, 파도나 갈라진 물살로 내 마음의 상처 이렇게 나타내고 말았다면, 그 한 가지만 드러내면 이 강렬하게 전달된 한 가지로 끝나버릴 거예요. 그런데 은유를 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호수라는 또 물이라는 이런 성질을 전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지나가면서 물살을 갈라놓으면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는 내가 상처받는, 내 마음이 찢어지는 이런 장면을, 느낌을 표현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동시에 또한 물이기 때문에 그 배가 물살을 가르고 지나간 이후 얼마간의 시간 동안에는 그 갈라진 파도가 남겠지만,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원래 상태의 호수의 수면 되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이 상처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에 의해서 어떤 상대의 말 한마디에 내가 상처를 받는다,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영원토록 남는 그런 상처가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사라지는 물처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처, 이런 느낌으로 바꿔 이해할 수 있게 되죠. 푸른색 물결로 희망에 찬 모습으로, 또 물의 부력, 호수가 배를 떠받드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바로 그대를 떠받드는 그런 그대를 향한 헌신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모두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은유만 성립을 시켰죠. 두 번째, 그대노 저오. 그럼 내 마음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럼 호수라는 내 마음에 그대가 들어오면 그 과정에서 항해를 할 것이고, 항해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그대의 배가 안전할 수 있게 떠받들고 부력으로 받쳐주고, 하지만 그대는 내 마음을 해주고 간다는 거죠.
그런 곳에 나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내 내 마음은 호수처럼 또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이고, 그러니까 그 상처는 그렇게 큰 그런 상처는 아닌 게 되는 거죠. 잔잔한 상처쯤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여기는 또 흰 그림자라고 해서 역설법을 사용한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역설법이 쓰인 이유, 이것도 또 한 번 더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흰 그림자라고 하면 이 부분을 그림자마저도 하얗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 흰색이 주는 어떤 순수함, 순결함, 내가 생각하는 그대, 내 마음속에 들어온 그대를 이렇게 순수한 존재로 생각하고 싶은, 실제 그 사람의 실체가 어떠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바로 순수한 존재로 여기고 싶다는 거죠. 그러한 그대를 안고라는 것보다는 실제는 떠받들고죠. 그대의 배전에 옷같이 부서지리다. 부서지리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자기의 어떤 희망, 의지 이런 걸 드러내는 거죠. 바로 이 배전에 옷같이 부서지는, 그것은 그대의 항해의 과정에서 찢겨나가는 그런 내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찢겨나가는 그것 자체로 상처받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처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본래의 상태로 아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수하면서도 그대에 대해 헌신적인 이런 태도를 보이는, 그렇게 호수, 여기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시의 언어는 끝이 나도 시의 의미는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시의 일단 첫 번째 연이 끝났어요.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은유로 형성된 호수의 여러 가지 속성으로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의 상태, 어떤 느낌일까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준 이 느낌은 그대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호수 안에 들어온 그대의 항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그대의 항해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는 끝났지만, 시의 언어는 끝났지만 우리 머릿속의 의미는 아직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해가 계속될 수 있을 거고, 끝내는 호수니까, 바다가 아니고 호수니까 결국 호수 건너편에 이 배는 도달하겠죠. 그리고 물놀이 와서 오랜 세월 동안 집에 안 가고 계속 호수에 배만 타고 돌아다닐 일도 아닐 테고, 그럼 어딘가 도착하면 그 배에 타고 있던 그대는 뭐가 될까요? 내려서 자기 갈 길 가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호수, 좀 속되게 닥쳤던 개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희망했던 것처럼 내 마음속을 떠나 그대는 그대의 갈 길을 가겠지만,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이전에 그대에게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내 마음을 지나서 반대편에 건너가서 도착해서 자기 갈 길 가더라도 떠나간 그대에 대해 추억할 수도 있는 그런 여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호수라는 전면적인 성질을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지규처럼 이 중 어느 한 가지 이미지만 썼다면 그 강렬한 느낌 하나를 전달하는 것으로 그쳤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유의 힘인 것이죠. 호수라는, 물이라는 그런 모든 속성을 이용한 좀 멋진 시였다는 점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대유법, 비유의 그 영역에서 대유, 글자 그대로 대신 비유한다. 대신 비유한다. 그것을 하위 개념으로 나누면 제유, 환유 둘로 다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여기 제라는 글자는 손수변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손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뜻으로 손으로 이끌어내서 비유하는 것. 환유, 여기도 손수가 사용되는데 환이란 도금, 바꿀 환이에요. 교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관념을 통해서 원관념을 바꿔서 표현해내는 것, 이런 뜻. 그래서 이 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앞에 설명의 방법에서 그 비교대조, 유추, 분류, 구분, 분석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봤었는데, 여기 그 제유 같은 경우에는 집합 개념, 이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집합 개념.
그 집합 개념에서 어떤 대표성을 띠는 한 가지를 통해서 전체를 대신 나타내는 방법. 부분을 이끌어내서 전체를 이런 뜻으로 이끌체. 이걸 생각해 주면 좋겠고, 바꿀 환. 이것은 분석의 설명 방법과 연결지어 구조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다시 두 가지 모습으로 좀 나누는 게 필요한데, 하나는 주변의 것으로 주인을 이라는 한 가지 방향과 주변의 것으로 주인을, 또 한 가지는 그 구조의 내부의 특징, 성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내적 속성 또는 어떤 물리적인 한 부분 이런 것들로서 전체를 대신 나타내는,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제유와도 좀 유사한 그런 점이 있는데, 그래서 제유는 좀 집합적 성격의 것 이렇게 좀 구별짓고, 환유는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나더라도 그 부분이 물리적인 부분이거나 어떤 부분적인 특성이거나 속성이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지 특징적인 어떤 부분이지 어떤 집합에서의 한 부분, 원소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기적 구조물이라고 할 때 그 주변의 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것으로 주인을 나타내든, 같은 주인 안에서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 나타내는 것, 이것을 환유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환유의 지칭성에서 여기는 그 확대 지칭과 축소 지칭이라는 것을 견주어 보도록 하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이 환유의 좀 더 그 세밀한 그런 표현 효과를 맛보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자동차를 우리 사람의 몸뚱이처럼 시각적으로 내 옆에서 쉽게 눈에 띄일 만한 하나의 개체로서의 덩어리, 이런 정도를 주목합시다. 결국 그 의미를 잘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표현하는 것도 사람이고 들어야 되는 독자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일상 속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규모, 이게 전달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차종이라는 훨씬 더 상상하기 어려운 그 거대한 영역, 어떤 이를테면 우리나라 뭐 차 많은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어떤 기업의 것으로 그 기업의 모든 것, 아니면은 뭐 모델별로 뭐 그랜저, 소나타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델 이런 것 전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다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대한 것을 표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일단 내 눈에 제일 쉽게 뜨이는 내 옆에 있는 차 한 대, 이걸 도구로 해서 전달해낸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실제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그 차를 이루고 있는, 보통 뭐 차 한 대 만드는데 2만 개 부품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그 2만 개 부품 중에 어느 하나, 아니면은 그 정도는 아니어도 엔진이 됐든 바퀴가 됐든 어느 부분 하나, 이걸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도 그 차 속에 들어있는 어느 부분 하나를 얘기하는 게 목적이지만 전달의 도구로는 일단 눈에 띄는 차 한 대 그 자체를 이용한다는 거죠. 인간적인 규모,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눈에 제일 쉽게 뜨이는 일상적인 규모, 인간적인 규모, 이렇게. 그래서 자동차 한 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상상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눈에 다 들어올 수도 없는, 이를테면 현대차라고 할 때 현대차가 지금 내 눈앞에 다 들어오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도시에도 있겠고 다른 나라에도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다. 근데 도구로는 일단 내 눈에 뜨인 내 옆에 있는 차 한 대, 이걸 도구로 쓴다는 거죠. 그게 쉬우니까, 인간적인 규모니까, 일상적인 규모니까. 그래서 확대 지칭이 된다. 도구로는 내 옆에 한 대를 이용했지만 실제 전달 목적은 차종 전체를 나타내니까 거대한 범위를 다 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차는 연비가 높아. 이때 바로 내 옆에 있는 차 한 대를 도구로 이 차는 이라고 하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 같은 회사 아니면 같은 모델 전체, 이걸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대 지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한 대로 그 차종 모두를 다 전달하니까. 또 반대로 이 차에 기름 좀 칠했지,
라고 하는 것, 기름칠하다라고 하는 건 좀 수리하다의 의미로 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동차를 수리했다라고 할 때 바퀴를 수리했든 엔진의 어떤 부분을 수리했든 어떤 부분을 수리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딱 꼬집어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단 내 옆에 쉽게 눈에 뜨이는 이 차 기름 좀 칠했다라고 해서 수리했다. 내 눈에 뜨이는 것은 차 한 대이고 실제로 전달하는 것은 그 한 대 전체가 아니라 그 속에 어느 한 부분. 그러니까 축소해서 지칭하는 것, 큰 것으로 그 속에 들어있는 작은 것을 말하는 것. 이게 바로 환유의 지칭성입니다. 그 방향을 견줘보자라는 뜻이고요. 자, 아버지께서 약주를 드셨다. 아버지께서 약주를 드셨다. 익숙한, 거의 어떤 책에서도 가장 기본으로 많이 사용되는 친숙한 그런 의문이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그 속성을 좀 더 우리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나만 연결 지어보자. 그랬을 때 응용 능력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응용을 하지 않고 요 전형적인 예문 요것만 하다 보면은 맨 앞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루가 3년 같다. 이때 같다라는 글자만 보고 지규라고 오해하는 이런 것과 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 개념 설명을 접하고 대표성을 띠는 예문을 확인했다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동일한 성질의 또 다른 예문을 일상 속에서 찾아보자는 거죠. 다른 문학 작품에서 찾아도 좋고. 그렇게 연결 지을 때 바로 요 과정에서 요 예문을 늘려보는, 내가 찾아보는 예문, 요 연결 과정에서 그 추상적 설명의 본질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주를 드셨다라고 할 때 약주, 약이 되는 술만을 약주라고 일컬어야 했지만 존경의 의미로 소주가 됐든 맥주가 됐든 모든 것을 약주라는 말로 대표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합적 개념으로서 어느 부분의 가장 특징적인 한 부분을 전체를 대신해 쓰는 용도로 사용하자. 그럼 퇴근 후에 우리 소주 한잔 할까? 라고 할 때 이걸 바꿔봅시다. 예를 들어, 야, 우리 퇴근할 때 소주 한잔 할까? 라고 했을 때, 그래 하고 따라갔는데, 소주 한잔 하자고 권했던, 제안했던 이 친구가 맥주집으로 들어가요. 그랬을 때 허리띠 붙잡고, 야, 너 아까 소주 먹는다 그랬잖아. 하고 이렇게 끌게 될지, 아니면 별 거부감 없이 들어가게 될지. 별 거부감 없이 들어갔다면, 여기서의 소주는 꼭 소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주, 맥주 등등 어떤 것이든 술이라는 것을 대표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죠. 반대로 뒤집어 봅시다. 반대로 야 우리 맥주 한잔 할까? 이렇게 얘기하고 소주집으로 간다면 어떤 느낌일까? 물론 그런 것도 약간 아까 맥주 먹는다고 했잖아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느낌이 살지도 몰라요. 근데 소주나 맥주에 비해서 야 우리 막걸리 한잔 할까? 이렇게 했을 때는 어때요? 그때는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소주나 맥주를 얘기했을 때와는 달리 확실하게 막걸리 그것만을 기대할 겁니다. 우리 와인 한잔 할까? 그럼 당연히 와인을 생각하지 소주나 맥주 마실 걸 생각하지는 않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견주어 때 소주나 맥주는 그래도 술을 대표로 나타내는 그런 대유법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막걸리나 와인 이런 용어를 쓴다면 그때는 그렇게 대표하는 역할이 좀 약하다. 차이점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주를 드셨다는 요 예문을 일상 속에서 한번 짝을 지어보면 그런 것들의 효과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고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해서 흰옷 입은 천사. 근데 천사라는 말과 연결됐으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흰옷 이것만 또 얘기하다 보면 우리 한민족을 말하나 이런 느낌을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문맥의 범위 이런 것들로 제한될 필요는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문인데 옷으로서 그 옷을 입고 일하는 어떤 특정 직업이라든가 특정 신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옷을 통해서 지역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겠죠. 한복이 한국 사람들의 옷 이렇게 생각한다면 또 일본 사람들의 옷이 다를 수 있겠고 또 어디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그 옷이 다를 수 있겠고 그런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는 그 사건으로 군에서 옷을 벗었다. 그러면은 군인이기 때문에 옷을 벗었다라고 하면은 사표 내고 직업군인으로서의 그 일을 그만두게 됐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래도 군복을 입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사복을 입고 다 사는 많은 현대의 직업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직에 있는 국가 공무원이 그 사건으로 옷을 벗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감이 좀 통하는데 공무원에 비해서 좀 더 사기업으로 넘어오면 어떤 사건에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다라고 했을 때 그 공감이 된 느낌이 조금씩 멀어져 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으로서 그 직업이나 신분이나 지역이나 이런 걸 대신 나타내는 것도 좀 더 전형적인 것이 있고 덜 전형적인 좀 약한 이미지가 약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문을 같은 성질의 것을 좀 더 일상적인 예문으로 아니면 문학 작품이어도 책에 기본서에 설명되어 있었던 예문 말고 내가 찾아서 넣어보는 이런 예문 하나 이렇게 추가해 주는 것이 곧 개념을 충실하게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붓은 칼보다 강하다. 여기서 말하는 붓, 그것은 붓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붓은 그 연장선에서 뭐가 돼요? 글을 쓰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글의 힘 이런 정도를 받고 이해해야 될 것이고 칼이라고 하는 것은 칼이라는 도구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넓혀서 무력이라는 것 전체로 대신 나타내야 되겠죠. 문필력이 무력보다도 오히려 더 강하다.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죠. 슈퍼마켓에 가서 아저씨 순창 하나 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순창이라는 지역명은 널리 알려진 바대로 뭐 고추장, 순창산 고추장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죠. 또 잊지 말자 6.25라고 했을 때 6.25라는 6월 25일이라는 특징적인 날짜 이것으로 또 미국인 같으면 뭐 9.11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인상적인 9월 11일이라는 숫자만 봐도 날짜만 봐도 떠오르는 과거 역사 속의 어느 사건 이런 부분들이 바로 떠오를 거예요. 그와 같이 어떤 관련되어 있는 주변의 것 중 가장 인상적인 것으로 그 주인을 대신 나타내는 그래서 그게 연결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부분으로서 전체를 나타내는 이런 방식도 있지만 이렇게 지역으로 그 지역에서의 생산품을 대신 나타내는 또 날짜로 그 날짜에 있었던 사건을 대신하는 것으로 어쩌면 예문을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둘, 동그라미 셋 난이도 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문만 쓴다면 책에 있었던 예문 하나 암기하는 이런 정도만으로 연습을 끝낸다면 그것은 암기인 것이지 그 개념의 본질적 속성을 모두 이해했다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예문을 늘리다 보면은 구체적인 것에서 좀 더 추상적인 것으로 단순한 것에서 좀 더 복잡한 것으로 이렇게 예문들이 늘어나면서 이 과정에서 이해의 정도도 이해의 수준도 점차 높아져 가고 넓어져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 읽고 원리를 좀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하고 전형적인 예문을 이용해서 그 표현 효과 이것을 맛보기 하고 그 수사법을 쓴 만큼 정말 효과가 발생했는지 더 좋아졌는지 쉽게 전달할 수 있었는지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었는지를 보고 그 예를 이렇게 늘려볼 때 우리의 이해력도 그만큼 커져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문의 다양성 이런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자, 여기 예문들 여러 가지를 연습 자료로 제시를 해봤는데요. 뭐 다양한 예문들에서 이미 참고서에 설명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거기서는 반드시 표현 효과가 뭐냐, 그 수사의 종류를 사용해서 얻는 효과가 뭐냐, 이것을 꼭 맛보기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소복한 매화는 한결같이 슬프게 서 있고 그래서 이 장면에 표현하는 실제 대상이 뭘까라고 할 때 매화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 행에서는 눈물 머금은 초저녁 달, 그러면 달을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소복했다라는 표현이 수사법으로 사용되어 있고 여기는 눈물을 머금었다라는 부분이 사용된 거죠. 기차가 숨을 가쁘게 쉬며 플랫폼으로 달려든다. 실제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은 기차. 근데 그 기차를 표현하기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드는 모습. 이건 뭘까요? 바로 어떤 짐승 같은 짐승이 막 달려드는
거기에서 짐승이 달릴 때의 그 역동적인 느낌 강하게 와닿겠죠. 꼭 사람의 성질을 이용하는 그런 측면만은 아닙니다. 구름에 달 가듯. 그래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동사가 주는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만 그 내용이 구름에 지나가는 달, 결국은 달의 움직임보다는 구름이 바람결에 흐르는 그 속도, 그러니까 흐르는지 아닌지 이동하는지 아닌지 거의 느낄 수 없는, 그런데 얼마 동안 일정 시간을 두고 지켜봤을 때 구름에 이렇게 울퉁불퉁 뭐 튀어나온 부분에 달이 가리기도 하고 가려진 부분에서 빠져나오기도 하는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느낌, 이런 정도겠죠. 그런 정도로 나그네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 속의 주인공, 등장인물인 나그네는 독자들로 하여금 어때요? 큰 그림 속에 걸어가는 어떤 주인공, 나그네가 있는데 이렇게 걸을 때 무릎을 굽혀서 들어 올리는 이런 동작이 보이는 정도의 걸어가는 느낌, 이게 아니라 어떤 귀신처럼 가만히 서 있는 듯한, 근데 오랫동안 지켜봐야 좀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느낌. 귀신처럼 아주 천천히 걸어가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동작이 느껴지지는 않는 그런 정도의 느낌. 이것으로 나그네의 이동을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민족과 인류를 저 역사의 함정으로부터 구해내야 한다. 민족과 인류를 구해내야 한다. 거기에 역사의 함정이라고 썼어요. 역사의 함정. 자, 이것이 어떤 표현 효과를 주는가, 이걸 점검해야겠고, 사람을 바지저고리로 하느냐라고 할 때 바지저고리. 이것은 그 대비를 해서 어떤 벼슬이 높은 지위에 올랐다면 그 높은 벼슬에 해당되는 모자 또는 옷, 그리고 또 허리에 두르는 띠에 어떤 신분상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바지저고리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바꿔 이야기하면 아무런 계급적 지위도 없는, 그러니까 뭐 평범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못난 사람이죠. 하층민, 무력한, 아무 권력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수사법 체크를 해보고 또 더 많은 예문들을 써서 같은 방식으로 연습을 해가면,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어떤 용어가 있을 때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이 되게 추상적인 이런 진술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추상적 진술은 그 용어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되죠. 여기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전형적인 대표성을 띠는 예. 전형적이고 대표성인 만큼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기는 하지만 좀 반대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뭐예요? 이 전체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또 더군다나 난이도 면에서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이런 층위를 놓고 본다면 이건 어쩌면 난이도 최하일 수도 있어요. 너무 뻔하니까. 그래서 예문을 늘리자는 얘기는 이것을 좀 더 풍성하게 예문을 이렇게 늘려보는 이런 과정에서 바로 이 추상적 진술이 설명하는 이 박스 전체를 모두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항상 1. 용어를 보고 이 추상적 진술을 이해하고, 근데 여기서 이해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3. 대표성을 띠는 예를 살펴보게 되는데 3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3을 매개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러니까 수사법 같으면 그 표현 효과가 과연 있었는지 이것을 챙기는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좀 더 이 빈틈을 채워서 이해하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단은 짚고 끊었다가 나머지 다른 항목도 더 살펴보겠습니다.